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과 경제 얘기하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쵸. 부동산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벌써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책의 의도와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김민수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잘못됐다. 일단 잘못됐다고 평가하는데 모든 네. 정책들은 사실 이게 현실 인식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현실 인식까지는 정확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 현실 인식을 잘못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전에 고점을 찍었다가 조금씩 낮춰지고 있구나. 그리고 현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구나. 그런데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주택을 수요는 몰리고 있구나. 그럼 집값이 오르겠구나. 여기까지는 현실 인식을 맞죠. 정확히 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현실 인식을 여기까지 했는데 이 다음 대책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항상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책을 야 이거 집값 오르면 안 되는데 여기서 더 오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집값을 잡지 하면서 이제 방향을 낸 것이 하나는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거래를 제한시키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잡는 겁니다. 네. 그럼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LTV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70%에서 40%까지 낮춰버린다. 그럼 내가 이 정도 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 살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대출이 이것뿐이 안 되니까 내 돈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구매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DSR도 조절이 들어가는 네. 거죠. 그러면 원금 비율, 그럼 총 부채 권리금 상환 비율을 이것도 네. 조정을 시켜버리면 야, 너 이거 그렇죠. 갚을 수 있어? 돈 없으면 사지 말라는 거죠. 돈 없으면 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구매력을 낮춰버림으로 인해서 수요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수요를 강제로 줄이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또 싹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할 거야? 당장 실거주할 거면 사. 안 그러면 니네들 세금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예 거래에 제한을 둬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양쪽 다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 인식은 요즘에 뭐 중고등학생만 돼도 이 정도 인식은 할 수 있는데 방향성을 누가 제대로 잡아내느냐인데 민주당은 늘 그랬듯이 소비를 강제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주택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 그럼 실효성이라도 있어야 될 건데 실효성이 당연히 없다. 결국에는 이 규제들로 인해서 서민들의 꿈을 빼앗았고 서민들의 희망을 빼앗은 정책뿐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판단을 좀 갖게끔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이게 LTV 강화 부분만 한번 좀 따져봐도요. 기존의 서민 아파트들 좀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제가 이 지역을 예를 든 이유도 있습니다. 서민 아파트가 15억 기준이라고 했던 분 있잖아요. 네, 15억까지 서민 아파트라고 했던 분. 네. 아니 요즘 민주당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부자신가 봐요. 주옥 같아요. 주옥 같아요. 이거 다 리스트업해서 좀 네. 네. 그래서 예. 여기 그 15억이라고 했던 분이 사는 지역에 30평대 아파트를 보니까 중위 가격이 6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6억 기준이면 기존의 LTV가 70%였을 때 기준으로 친다면 4억 2천 대출이 되는 거죠. 6억짜리 아파트면. 네. 그럼 1억 8천 모으면 되는 거예요. 1억 8천. 근데 이게 40%로 낮춰졌어요. 그러면 기존에 3억 6천 되던 것이 맞죠? 그러면 6억 40%로 낮춰지면 2억 4천 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3억 6천을 대출 받아야 돼요. 그럼 기존에 1억 8천 모아놨던 분들이 1억 8천이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월급쟁이들이 사실 한 달에 150 저금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1억 8천 모으려고 하면 하루에 한 달에 150씩 저금해서 10년을 저금해야 돼요. 네. 그럼 10년 모아서 야 1억 8천 모았네. 이제 내가 4억 2천 대출 받아서 6억짜리 집 하나 사야지 했던 분들이 이 꿈을 갖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이 규제 한 방으로 1억 8천을 또 모으게 된 거예요. 또 10년. 그러면 이거 또 10년인데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면 야 까짓 거 뭐 10년 더 모으지 뭐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집 마련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죠. 그럼 이게 서민들을 결국에는 죽이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우리들이 이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버리는 것도 너 지금 당장 살 거야? 이거 어떻게 타이밍을 제때 맞춥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는 대다수가 새를 들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새 들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사 갈 타이밍과 내가 집 팔려서 잔금 받는 타이밍을 어떻게 이걸 맞출 수가 있습니까? 아,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전세 월세가 또 안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도 전월세 가격도 엄청 떠버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갭 투자에 맞겠다. 막 하면서 지금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건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들은 비싼 집 다 구해놨다는 거예요. 누구는 40억짜리, 누구는 50억짜리, 누구는 갭 투자를 여러 번 해가지고 자산 증식이 거의 재벌 수준이고 그러고 나서 서민들한테는 집 사지 말라 하는 정책인 것인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모든 핵심은 무엇이냐면 보수는 주택을 가족들이 쉬는 삶의 한 공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네. 밀접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보수의 정책들은 어떻게 해야지 상식적인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지를 생각하는데 좌파들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시킬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확히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적 이념이 계속 묻어나오는 겁니다. 정책에. 네. 그러면 야 니네들 꼭 집 사야겠니? 이거 꼭 집 사야겠어? 니네들 집 살려고 이렇게 달려들면 다 집값 오르는데 그냥 어지간하면 전세 월세 살면 안 되니? 옛날 조국이 했던 말처럼 하천에 개구리, 금붕어, 가재로 태어났으면 그냥 거기서 좀 살면 안 되겠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전세 월세값이라도 낮춰지면 상관이 없는데 전세도 월세도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잡아버리니까. 전세 물가는 맞죠. 물건은 찾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반월세예요. 반월세, 네, 맞죠. 반전세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수많은 서민분들께서 내가 진짜 반전세, 월세 들어가게 되면 내 소득의 많게는 절반 이상을 주거 비용에 넣고 맞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삶이 되겠습니까? 생활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언제나처럼 좌파 정권에서 했던 실책을 가져오게 된다. 수요를 강제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책을 가져오게 되고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뭐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기대 이하치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좌파들이 이거를 좀 빨리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계속 자산의 개념으로 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본인들은 정작 자산의 개념으로 보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지만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이건 내 삶의 터전이다. 근데 내 삶의 터전인 곳을 계속 자산의 개념으로 보니까 이거를 못 사게 규제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못 사게 규제하려고 하는 건데 집 한 채인 분들은 이거 집값 오른다라고 해서요 소득이 느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세금이 늘어요. 맞죠. 그럼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그래서 돼요. 살아야 네. 되니까. 그럼 살아야 되는데 집값이 뛰면 어떻게 보면은 세금만 더 내야 맞죠.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택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안정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통해서 그래도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좀 더 안정성 있게 느끼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것까지 막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택 정책을 진짜로 피려고 하면 시장의 원리에 맞게끔 공급 정책을 펼쳐야지 맞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네. 근데 너무 지금 막 계속 얘기했나요 혼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빨려 아니, 들어가고 지금, 있었습니다. 네. 김인수 최고위원 모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정말 정치는 그래야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 김인수 아이고. 최고위원님의 그 식견은 뭐 워낙 또 커리어가 탄탄하시다 보니까 예, 돈 벌고 정치하시 물품을 돈을 벌고 나서 그쵸.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원래 그게 맞죠. 예. 돈을 그래서 벌기 위해서 정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경제학 석사 창업학 박사입니다. 경제 쪽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낸 경제에 김인수 최고위원이 좀 자주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어제도 일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바쁘셔서. 밤까지 새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진짜. 밤샘 티 안 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하나도 티 안 나요. 자, 지금 채팅창에도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김인수 최고위원 최고입니다. 벌써 또 슈퍼챗도 터졌고요.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진짜 가열차게 좀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예. 근데 그러셨으면 이거는 뭐가 좋겠습니다. 채팅창이 보니까 네. 중국 욕하면 뭐 구속 법안 발의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저게 지금 그러니까 특정 국가나 특정 인정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이나 집회 등에서 네. 이런 구호들을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인가요? 5년 이하의 예. 징역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중국을 위한 법안을 만든 것 같아요.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국민 눈치를 보는 겁니까? 지금 중국 눈치를 보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거리에서 우파 청년들의 집회 시위 때문에 이걸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 30년 넘는 시간 87년 민주화 이후로 정말 지속적으로 좌파 세력들은 매년 미국 깃발 그렇죠. 태우고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 뭐 화형식 시키고 온 난리를 치면서도 이것을 지금 표현의 자유라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평화 시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파 청년들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구호가 일부 붙기는 하지만 여기서 어떠한 폭력적 행위도 없고 지금 좌파들이 이때까지 30년 넘게 해왔던 이러한 행위보다도 훨씬 더 온건해요. 온건하고 단 한 번 오성기를 찢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오성기를 찢은 것도 궁금했대요. 성조기를 찢는 것은 이때까지 평화 시위라고 했는데 과연 오성기를 찢는 것은 어떻게 되냐. 예. 근데 바로 다 경찰 조사 받으러 그렇죠. 갔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탄압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수의 청년들이. 자, 근데 이거는 이 법안은 제가 보수 청년 말살법이라고 부릅니다. 보수 청년 말살법이다 이게. 여기 청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금 억압하고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제발 국민 우선으로 국민 눈치부터 좀 봐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경제 얘기하다가 이렇게 휙 넘어가도 되는 거죠. 중국 얘기에 부동산 얘기가 또 빠지지 네네.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이 서울 경기 지역에 돈 많은 중국인들 혹은 중국 자금이죠. 그러니까 중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는 거니까 중국 자금이 들어오게끔 하는 정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해주고 하죠. 계시고요. 다만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 때 무슨 협중이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 갖다 붙이면서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대세 의견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집 마련 꾸는 물 진짜 진지하게 꿔보셨던 분들은 다 이런 생각까지 좀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협중 정치인이라는 딱지를 붙였는데 이 딱지 효과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같이 반대하고 있어서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반대를 했더니 협중이라고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알아요. 아 이거 여론이 안 좋네를 그렇죠. 압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왜 중국인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렇게 규제하는 주택을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더 편하게 우리 땅에서 살 수 있어야 되냐? 자, 그럼 이 제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협중이네.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 되레 민주당이나 현재 이재명 정권이 협중 정서를 조성하는 거다. 계속해서 국민들이 야 이거 왜 중국만 편해? 왜 국민보다 중국인이 우선이야? 이거 협중 정서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정작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사실 진짜 민족 혐오에 대한 것들은요 이런 거거든요. IAEA 과학 보고서가 나왔어요.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이거 아무 위험성이 없다고. 그런데도 이거 과학적 보고서를 뒤로 팽개쳐 놓고 아니야 핵폐수야 이걸 먹느니 똥물을 먹는 게 나. 이거 먹으면 죽어 기형아 출산할 거야. 해산물 절대 먹지 마. 이런 게 혐일이라고요. 맞죠. 이런 게 혐일이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막 그때 당시에 막 죽창가를 들고 맞아. 이런 게 혐일이라고. 맞죠. 이런 게 혐일이에요. 자, 근데 본인들이 할 때는 이건 평화 시위고 그리고 과학적 보고서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걸 선동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있는 정책 그대로를 비판하는데 국민들을 선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국민들 앞에 솔직한 정치를 해야 국민들도 이해할 부분들 이해할 것이고 용서할 부분 용서할 것인데 민주당의 정치 행태는 계속 일단 국민을 속이고 보자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주택 문제도 국민들이 내 집을 내 나라 내 땅에서 못 사고 있는데 내가 중국인한테 월세 들어가서 살게 생겼어요. 실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 달 지난달에 이거 통계가 나왔죠. 중국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액수가 맞아요.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서요. 내가 중국인한테 월세를 내고 사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국인들은 규제 없이 주택을 사고 나는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고. 네. 이게 정상적인 국가 맞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네. 그러면서 이걸 상호주의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중국에 부동산을 막 살 수 있어요. 그 나라 땅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계속 상호주의 얘기를 해요? 상호주의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다.
투표권도 마찬가지고요. 상호주의가 우리가 중국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중국인은 중국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상호주의랑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다. 해당 사항이 없는데 계속 상호주의라는 이 껍질을 들이밀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속아요. 국민들 수준이 높아요 지금.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계속 국민들을 이 사람들이 가재, 금붕어, 개구리로 보니까 계속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계속 거기서 살라고 하면서 깔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수준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데 더 이상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 얘기로 넘어가면 흥분해요. 네.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을 언젠가부터 완전히 잃어버린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황이고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갈수록 이 의견에 공감을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중은 대한민국 국민 생존을 위한 외침입니다라고 하셨고요. 명언이네요. 적어가야겠네요. 나중에. 채팅창에서 자유민주주의님께서는 학사 법학, 석사 경제학, 박사 창업학, 지난 학기까지 대학 정교수셨던 김민수 최고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품격이 다르시죠?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저희 알아봤습니다. 품격 있게 말해야지. 네. 뒤에 보시면 네. 지금 시장 반응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역시 강남 3구 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매매가 61%가 늘어났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뿐이 못 사는 구조가 그러니까요. 되니까요. 예. 그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약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 제도 자체가 LTV를 조절한다든가 하는 이 제재가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수롭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서민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서 도봉구 같은 데들이요. 도봉구 같은 데들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약간 마지막 영끌족들이 막차 탔던 곳이에요. 집값이 제일 안 올랐던.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통상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모이는 12평대, 15평대, 18평대 이런 10평대 아파트들이 좀 줄을 이루고 그리고 뭐 30평대 아파트들이 있고 또 70평대 그러니까 아예 큰 평수가 있다거나 이런 좀 동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때 당시에 막차 타면서 영끌에서 샀던 젊은 청년들은 12평, 15평짜리 샀는데 집값이 막 떨어진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야 맞죠. 이거 문재인 정권 이렇게 가다가 나는 영영 내 집 마련 못하는 거 아닐까 하고 영끌에서 샀다가 야 이거 집값이 막 떨어져서 가슴이 아픈 상태인데 이제 애도 결혼하고 애도 낳고 이제 조금 그래도 10평대에선 애 한 명 키우기가 조금 작은데 20평대로 이동해 볼까 30평대로 이동해 볼까 하는데 부동산 규제가 탁 생겨버려요. 묶어버렸어. LTV가 40% 낮춰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건 멘붕 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제 실제로 이러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서민과 청년들, 신혼부부들 네. 이런 층이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이 기존에 이미 있던 분들은 자기 집 다 있잖아요. 맞죠.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한 채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채를 갖고 있잖아요. 막 도로 투자까지 하고 본인들은 그리고 본인의 아내가 아파트를 세 채나 혼자서 분양받아서 갭 투자하고 또 이거 다 팔고 수익 얻고 이런 행위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서민들한테는 야 니네 그거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요. 자기들은 혜택을 다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사상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좌파들은요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전이당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특권층인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평균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평균하게. 그냥 더 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수의 가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이 보장돼야 된다가 기본 원리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사유재산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부를 이루길 바라는 거예요. 이 부를 통해서 사회가 더 성장하길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예
기본적인 이념 잣대가 다른 두 개의 정당이 있는 것인데 보수 정당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이로부터 세수를 더 확보하지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기존의 부자 거를 어떻게 해서 더 뜯어내서 같이 못 살게 하지를 고민한다라고 봐야지 맞는 거죠. 이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정책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정책들이. 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런 얘기 안 해도 사실 이게 펜앤마이크를 볼 정도의 분들이면은 다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중도 특정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영상들을 보여주세요. 그러셔야 이 중도의 한 명이라도 설득할 수 있다. 어차피 저쪽 끝에 있는 분들은 설득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도 한 분 한 분 더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다가 이 방송은 그냥 은근슬쩍 추천해봐야겠다. 그럼 한 번만 추천하면 또 비슷한 게 알고리즘 뜨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두 개, 세 개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천을 해라. 네, 추천을 맞습니다. 해서 이렇게 툭 던져놓고 잘못 보낸 척 툭 던져놓고 네. 이런 것들을 해라.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한 번 열어보면 알고리즘이 계속 뜬다. 네. 제 주변에 안 그래도 저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보고 저는 이제 진짜 화가 나는 게 이런 개인의 성장, 사유재산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정말 소중한 꿈 이런 것들을 짓밟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참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서 정의로워요. 우리 앵커님 정의롭습니다. 세 번째 대책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변에 중도인 분 기자분한테 이 대책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다가 제가 막 이제 열을 올리게 된 걸 말을 하다가 그랬더니 그분은 왜 그러냐 집도 있으면서 나는 전세금 글쎄 난 내년에 전세 만기 끝나는데 이거 전세 대출만 규제하지 않으면 나는 뭐 그분 중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그분은 얘기하길래 이미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중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오히려 중도분들을 저는 설득하기 요즘 너무 쉬워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네. 민주당 정책 같은 것도 딴 거 없어. 그냥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만 해도 그냥 다 그냥 중도분들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에이 설마 제가 제일 그게 뭐였던 지 아세요? 노란봉투법을 처음에 이제 이거 설명을 했었어요. 예전에 야 이런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에이 설마 근데 아니 진짜 이 법을 발의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통과 안 시행입니다. 시키겠지 했는데 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겁나 설마가 아니게 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뭐 민주당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쿠팡 그 새벽 배송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야기를 해도 에이 설마인데 진짜 뉴스 나오는 거 보고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본인 이제 실생활에 엄청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 아니 너희 네 인생에 불편함을 주는 모든 법을 한번 다 봐봐라. 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다. 그걸 제가 스타벅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지금 종이 빨대도 지금 이것도 민주당에서 만든 법이지 않냐. 네 인생에서 제일 불편한 법들은 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네가 네 인생에서 국힘이 발의한 법 중에 네 인생을 힘들게 하는 법이 뭐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딱 그 이야기하면 뭐 생각해보면 다 그렇거든요 지금. 예. 이런 얘기를 스타벅스에서 하고 있을 때 이름에 김현지는 누구입니까가 딱 떠야. 요즘에 그 강남이나 여의도 가면 많습니다. 이재명, 김현지 씨 뭐 이렇게 딱 떠야. 김희읒 지으시더라고요. 김희읒 지읒 뭐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던데. 그 채팅창에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삽니다라고 그럼요. 하셨는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부자를 좋아하고 중국은 좀 불편하고 이건 너무 당연한 정서예요 우리한테. 맞아요. 젠슨왕 씨오 왔던 그 치킨집 네. 난리 났거든요. 난리가 났죠. 기 거기에 한번 받아보려고 거기서. 이제 그 테이블에 1시간 이상 못 맞아요. 앉게 규제까지 생겼다고. 네,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게 나도 모르게 접했던 여러 가지 미디어나 뭐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것도 항상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젊은 저는- 분들은 다 이미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젊은 방금 이 분들. 치킨집 같은 네. 거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조금 의식이 깨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 있어서 돈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밝히는 사람, 뭐 돈에 어렸을 때 돈 가지고 있으면 돈 또 고른다, 막 이제 이런 별말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낙타가 바늘, 바늘 맞아. 구멍 들어가는 그런 것 말도 같다. 이건 있었어요? 성경에 있는 성경에 말이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성경에. 말이죠. 근데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들이 있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한다. 그리고 부자들을 싫어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부자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이게 어떠한 불법적인 구조로 돈을 벌어들인 게 아니라면 이게 하나의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치킨집에 1시간이라도 앉아서 기 맞아요. 받아보려고 하는 것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방금 앵커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의 본능을 건전한 욕구와 본능을 계속해서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면 무엇으로 제도로 누르려고 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꿈과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성장해 왔던 기본적인 이념에서 아예 비껴나가는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아까 그 깐부 그 회동 때 제가 이게 좀 감명 깊게 봤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젠슨하양 CEO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가 엔비디아를 사서 나는 부자가 됐다. 그 젠슨하양 CEO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부자가 됐냐? 나는 부자가 됐다는 거죠. 결국은 저는 그러니까 개인을 부자로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서도 부자를 만드는 걸 수도 있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또 잘 만들어서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기업이거든요. 정치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만들게 보조해 주면 되는데 자꾸만 그 정치가 자기가 자꾸만 누군가를 그러니까 부자를 만들려 주려고 하는 걸 자꾸 만드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배급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돈도 주고, 정치는 집도 주고 하려고. 보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집도 주는데 막 찌질한지. 그러니까 돈도 주는데 15만. 이 정도면 살 수 있잖아. 왜요? 누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을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일부 수용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제가 지금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에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라는 이 사상 자체를 사회주의자들이 세계로 책을 통해서 퍼뜨렸기 때문에 이게 어감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인식이 돼 있는데 자본주의는 그냥 일반적인 정치 사상이 아니라 이게 도덕적인 관념에서 출발해요. 남의 것을 약탈하지 않는다에서 시작합니다. 자본주의는.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했던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해방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는 정말로 수십억 인구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킵니다. 이 생산시설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와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정말 고된 노역에서 해방시킨 건 정작 자본주의다. 그리고 수십억의 인구 굶어 죽던 이 기아에서 벗어나게 한 것도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이 시장경제 체제만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 것도 없고 인류사를 발전시켰던 사상도 없다. 그런데 이 본능을 살아나게끔 하고 여기에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일어나지 않게끔만 국가에서 규제를 해준다라고 해도 국민들이 훨씬 더 잘 사는 세상이 갈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사회주의적 잣대로 뭔가 평등하게 억지로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작 평등을 외치지만 계급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부동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세 번째 대책에서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부동산의 평형화다, 사유재산의 국유화 선포다라는 표현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실제 시장에서 보내는 경고라고 보시는지 의견 주시죠. 못 산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지역에 이제 못 들어간다.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참 그러니까 평양도 그렇대요. 못 들어간대요. 제가 제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지금 저도 네. 나름 경기도에서 비싸다는 분당에 살아요. 예. 근데 그 분당을 제가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한 1년 지났을 때 산 것 같아요. 아파트를. 그러면 그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와이프랑 강남에 40평대를 살까 아니면 여기에 큰 평수를 살까 이걸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주거지가 둘 다 좋은데 분당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주거지가 분당인데 분당을 사자. 네. 근데 이게 지금 10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 집값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때 이게 비슷한 가격이었는데 네.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우리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같은 평수로 이상을 가려고 한다. 우린 최소한 지금 평수가 작진 않아요. 큰데 우리가 가족이 그 많으시잖아요. 인구 밀집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애들이 네. 다섯에 뭐 그렇죠. 여기 장인 장모님이 항상 와 있으니까 한 9명 있거든요. 그럼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평수로 가려고 하면 이게
아 현금이 어디 있어요? 저 돈이. 네, 현금을 누가 재워놓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동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진입이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게 이사를 꼭 부동산 투자의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의 목적이 가는 게 아니라 내 그렇죠. 아이들의 학군 때문에 맞죠. 이동할 수도 있고 일자리 때문에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 안에는 그냥 아예 거래 불가 지역이구나. 규제 지역으로 딱 지정되면서 야 이건 내가 불가능하네, 못 가네. 내가 현금 이 정도 없으면 못 가고 지금 내가 바로 들어가서 살 거 아니면 못 가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근데 이게 서울 3구 뭐 여기 송파, 강남, 용산 뭐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거 전 지역을 다 때려.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과열됐다고 봐서 그럴 수 있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 이게 사유재산 국유화 선포라는 게 공감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세계 구부터 한 것부터 이미 잘못된 그럼요. 거고 그것도 국유화라고. 처음부터 막았어야 맞죠. 돼요. 나쁜 제도는 처음부터 막지 않으면 이렇게 퍼져요. 전염병처럼 퍼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들 도봉 같은 데들 도봉 노원이나 지금 저쪽 지역은 은평 뭐 이런 데들은 안 오른 지역도 있어요. 맞아요. 하늘에 떨어진 지역도 있는데 네. 갑자기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북한처럼 평양처럼 이 안엔 들어오지 마. 성벽 쳐놓은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부의 수직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보면 계층의 수직 이동이 얼마나 용이한지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전체 인구 세계 전체 인구 60억을 기준으로 본다면 금수저로 다 태어난 것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내가 좀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내가 좀 못 배웠어도 내가 진짜로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라고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다리를 계속해서 밀어뜨려서 이 희망마저도 갖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더 이상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진짜 다 모두가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렇죠. 충분히 금수저다. 맞죠. 로또이죠. 로또. 아 맞아요. 예. 안전하고 살기 네. 좋고 뭐 자연도 있고 도시 그렇죠. 안에 서울도 참 놀랍거든요. 항상 보면. 그럼요. 네. 네. 우리나라는 그리고 진짜 국민성도 너무 부지런한 맞아요.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지런하고 진짜 최고죠. 예. 네. 내가 진짜로 뭔가 마음에 가슴에 딱 나 이거 해야지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 막 모두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는 모드로 완전히 바뀌거든요. 정도 많고 네. 이웃 간의 정도 원래 많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치가 계속 분열을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막 이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응. 그래서 요즘은 우파 지지한다 그러면 좌파 분들은 먹고 살만한가 보네 이렇게 약간 뭔가 잘 사시면서 요즘엔 좌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잘 사는데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더라고요. 내 집 마련이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30 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뭐 주택 관련한 대책이 있을지 아까 채팅창에도 이 질문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사실 청년들의 이 주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전 먼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는 부모님한테 의탁해서 살아요, 이게. 근데 이 의탁해서 사는 게 옛날 우리 부모님 시대만 해도 한 20살 되면 이제 독립을 했어요. 20대 초중반 되면.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이게 한 30대 중반까지 밀려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40대가 넘어가서도 부모님 맞아요. 댁에 살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청년들이 내가 독립을 하게 되면은 통상 월세에서 시작하거나 그게 아니면 월세도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고시원 같은 데서 시작을 맞아요. 해요. 네. 그럼 고시원을 저는 정치인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가보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서울 강남 서초 일대가 아니라도 경기도에만 해도 지금 고시원이 정말 작은 방이 정말 최소한 4, 50 하거든요. 근데 이 4, 맞아요. 50짜리 방이요. 정말 싱글 침대만도 안 되는 침대 하나에 그리고 딱 일어섰을 때 책상 하나 있는 정도예요. 그럼 이게 거의 이 공간의 압박감은 엄청나요. 근데 네. 이런 작은 곳에 간신히 눈 붙이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을 한 달에 4, 50을 내고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알아야지 이에 맞는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 통상 내 집 마련을 하는 시기가 결혼을 앞두거나 내가 그래도 월급을 좀 많이 모아서 야 이거 월세보다 이자가 싸지 않을까 하는
하는 고민이 올 때 네. 이제 첫 주택을 마련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를 완화해 주는 정책. 맞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좀 완화해 주는 맞죠. 정책. 이것도 그냥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리로 청년들. 네. 왜냐하면 생애 첫 주택에 한해서 그렇죠. 예, 생애 첫 주택에 한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주는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 청년들이 자가 구입의 기회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거를 만약에 청년들이 이걸 주택을 구매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내가 평생 이제 이 집에서 산다의 개념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집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은 상속하고 또 상속세 내고 뭔가 흘러가는 건데 내 노후를 보장해 주진 못하거든요. 집이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뭐 거꾸로 이런 제도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금리 인하형 장기 모기지 형태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청년 주택들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청년 주택 공급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청년들이 안 살고 싶게 만들잖아요. 안 살고 싶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네, 안 살게 만들어 주던데 자꾸만. 왜 안 살게 많이 되는 짓던데요 여기저기. 네. 예. 짓기는 하는데 청년들이 살기 싫은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하철 주변이 다 제일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차가 없는 학생들, 청소년들, 맞아요. 청년들이 지하철 주변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회사 갈 때 최소한의 이동 거리를 통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내가 이동하는 곳으로 가는데, 진짜 부자들은 지하철 잘 타지도 않는데 다 차 끌고 나오는데 지하철이 제일 가까이에 있고, 청년들은 정작 저 구석에서부터 한참을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해서 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막 이러고 해서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청년들이 일단은 이 동선 자체가 복잡해지면은 아 여기서는 너무 힘든데 맞죠, 이거 안 가죠. 출퇴근하다가 네. 4-5시간 날리겠는데 그렇죠. 하면 이 집이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야 이게 뭔가 주거 여건이 좋지가 않다거나 맞아요. 청년주택 너무 안 그렇죠. 좋게 빠진다거나 맞죠. 여러 가지가 지금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 것인데, 청년주택도 이제 앞으로 청년들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좀 줄고 있잖아요. 출생률 때문에. 그럼 이게 청년들이 진짜로 생활하기 편리한 곳에 최초의 도시계획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도 도시계획의 좀 구조가 바뀔 필요가 있다. 네.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부자들은 산으로도 올라가잖아요. 맞죠, 맞죠. 선진국들 중에서 이런 나라들이 많죠. 왜냐하면 굳이 내가 시끌시끌한 곳이 아니더라도 맞죠. 나 차 있는데 네. 차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도 조용하고 자연 즐길 수 네. 있는 곳으로 가고 청년들이 좀 더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경제가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청년들이 살고 싶은 주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주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내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왔는데 집에 들어왔을 때 1.5평짜리 고션에서 발 뻗고 여기에서조차도 쉼터가 안 되는 삶을 살게 하지 말고, 이런 청년들이 조금 빠르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채팅창에서 인구 부족인데 청년들 결혼할 때 그냥 집 한 채씩 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결혼을 저는- 늦게 할 걸 그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인 게, 이게 그냥 받는 건 사실 그 소중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요. 그냥 받는 뭐 내가 진짜 좋은 걸 꿈꿀 수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좀 그거는 반대인데, 우리나라 주택 문제가 좀 기형적으로 바뀔 거예요. 이게 오래 남지 않았는 게 23년도에 보면은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출신생아가 23만 명이 태어나요. 근데 지금 현재 서울 경기권의 대학의 정원이 25만 명이에요. 그럼 앞으로 17년 후에 서울 수도권도 미달이 난다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확정의 영역이에요. 확정적으로 서울과 경기에 미달이 난다. 이 말은 지금 지방에 있는 학생들 누구나 서울 경기권으로 대학을 다니고 싶으면 다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 그렇죠. 빈다는 소리예요. 근데 대학만 비는 게 아닙니다. 대학생들이 없으면 뭐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상권도 인력이 그렇죠. 없어지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은 내가 진짜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 아니면 자영업도 쉽지가 않아질 것이다. 그럼 경제는 계속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동물은 모여서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신체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었기 때문에 우리 DNA는 뭉쳐서 있어야 산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모여야 이게 경제가 또 돌아가요. 시너지가 나죠. 네, 그럼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계의 도시들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지방 균형 발전한다라고 하면서 이젠 균형 발전을 넘어서 약간 포퓰리즘적으로 모든 지방에다가 계속 주택들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 가구에 한 명뿐이 안 놓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만 해도 누나도 있고 제 동생도 있죠. 그럼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평생 모아서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 한 그렇죠. 채를 세 명한테 물려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 모아서 또 집을 샀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구조가 어떠냐면 내가 우리 집에 한 명이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한테 집을 물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신부 측. 맞죠. 반대. 근데 신랑 쪽도 그렇죠. 내가 자식 한 명인데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신랑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둘이 결혼을 하면 집이 두 채가 되는 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하나의 잉여 주택이 생기는 거예요. 네. 둘이 같이 살게 되면.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언젠가 시점부터는 이 집이 지금 잉여 주택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지방 소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에서 더 위로 올라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모여 살면.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 자체가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장기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거를 짜지 못하면은 지금 붓고 있는 돈들이 다 헛돈이 된다. 지금 이 낭비하는 세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우리 보수들이 하는 정책이 그래도 조금 더 미래를 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데나 공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그래도 살고 싶은 지역 안에서 어떻게든 공급을 이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살고 싶은 범위 안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 좌파 정책들은 주택 공급받게 한 다음에 저쪽에 저 해버리는 거죠. 외곽 완전. 네. 가서 살아볼 테면 살아봐. 뭐 네. 이런 거잖아요. 진짜. 네. 네, 그 내 집 마련이 어려운 2030 세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그럼 공감이 됩니다. 주택 정책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집을 만약에 저는 준다면 어쨌든 둘이 만나서 둘 이상 낳아야지 좀. 그럼요. 아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야 유지가 되잖아요. 맞죠. 사실 주택 정책, 청년 주택 정책을 네. 이게 지금 결혼 문제와 출산율의 문제를 연결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정책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저리로 대출을 해주자. 장기 대출을 해주자. 저리로 신혼부부가. 자 그리고 첫째를 낳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자를 탕감해주자. 둘째를 낳게 되면 원금의 3분의 1을 탕감해주자. 그리고 셋째를 낳게 되면 원금 전체를 탕감해주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을 살 때 전체 비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 가구당 2억을 대출해주고 저리로. 그리고 나서 이거를 셋째까지 낳았을 땐 원금 전체를 탕감해주자라는 게 이제 네덜란드식의 출산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것을 또 우리나라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죠. 사실 윤석열 정권 때 이게 검토가 한번 된 바가 있죠. 네, 신생아 대출도 시행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은 굉장히 찬성하는 저는 쪽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 번 더 저는 드라이브를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또 그렇게 안 하지 않을까요? 저 하나 더 낳으신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아니요.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있으시니까. 예, 저는 이제. 괜찮은데 아, 이제 예.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맞아요. 예, 그런 네.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기를 낳겠다 해서 막 더 치료도 하시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다고 기사 많이 봤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여기서 세제에 대한 논의는 빠졌고 공급 중심 논의가 있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되네요. 다음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공급 쪽에 초점을 맞추거나 세제 규제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미루거나 하는 정도 선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공급에 초점을 맞췄던 적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최소한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 수요를 억제시키는 것으로는 주택을 잡을 수가 없구나. 이거는 지금 무리수가 있구나. 그리고 수요를 억제시켜서 지금 집을 못 사게 했었을 때 이게 민심이 떠나는구나.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서울시장
그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네. 선거 같은 경우 보면 서울에서 지금 민심이 굉장히 맞죠. 안 좋죠. 흔들렸거든요. 네. 그럼 이거 선거적 전략으로라도 이거 정책을 바꿔볼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제가 봤을 때 가감하게 선회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실질적인 공급이 아닌데 공급을 가장한 정책을 쓴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저쪽에 완전, 지을 건데 네. 수로만 몇만 호 공급하겠습니다. 몇십만 호 공급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정작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공급을 한다거나 그리고 혹은 지금 이제 아까 보유세나 취득세, 양도세 같은 경우를 증액시키려고 했던 것들을 잠시 보류시킨다거나 하는 정도의 형태를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주택 정책이나 경제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수요나 공급 하나만으로는 사실은 뭔가를 균형을 잡기는 쉽지가 않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수요도 필요하고 공급도 필요한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받쳐주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수요가 넘치네 누르자 이렇게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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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으면 이게 반성이라는 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네. 저는 생각은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맞아요. 왜 저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그게 정부 공식이 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 했는 정권이 것도 집권하면은 집값이 예.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원래 항상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자산 시장이라는 게 예. 결국은 이제 그 학습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심리가. 맞습니다. 예, 민주당이 되면 오른다라는 이게 깨지지 공식이 깨지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될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똑같은 흔히 말하면 그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을 또 쓰고 있으니까 이게 먹힐 리가 있나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 소비자들 흔히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정책이네. 이때 썼을 때 문재인 정부 때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럼 또 그렇게 돈 있는 사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세제에 대해서 보유세 얘기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쯤 올릴까, 얼마 정도로 책정해서 시행을 할 것 같다 이런 게 그 일명 찌라시로 돌 정도로 그런 이제 얘기들 많았는데 이런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보유세 올라도 집을 안 팔겠다. 이것도 이제 뭐 헤드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강남 아파트 시장의 매물이 사라졌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강남에 집 가진 국회의원 61명 뭐 이렇게 다 맞네요. 다 강남 주택 소유주들 네. 이 중에 17명이 임대주니까 근데 이게 진짜로 네. 잘못된 거에 된 게요. 사실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에서 내가 집을 두 채 가졌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네. 집을 두 채 있다, 세 채 있다가 절대 비난받을 그렇죠.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비난받을 행위가 아닌데 네. 민주당이 항상 이거를 죄악시해 왔단 맞아요. 말이에요. 죄악시해 왔는데 자기들은 정작 두 채, 세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욕을 네. 먹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집 한 채만 갖고 있게 하면은 빌려줄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규제하면은 누구도 힘들어지냐, 전세입자, 월세입자도 그렇죠. 힘들어져요. 맞아요. 네. 내가 잉여 주택이 있어야 맞아요. 빌려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유세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이건 좀 나눠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게 내 한 채다, 이거 한 채다라고 하면 내가 이 의식주의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채가 돼서 마치 이자를 내듯이 월세를 내듯이 세금을 그렇죠. 내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 그래도 네. 월세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국유화란 얘기가 네, 나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이러한 세금들은 최소화시켜야지 맞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 여유가 있어서 내가 2주택 했어. 근데 이 2주택도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야겠지만 최소한 1가구 1주택만큼은 이게 진짜 너무 가한 정도, 우리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사실 그것도 안 먹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1가구 1주택이면. 근데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정말로 이 보유세의 한도를 정말 최소화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가 집을 사서 야 여기서 좀 살다가 내가 이사를 부득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네. 10억짜리 집이네. 10억짜리 집을 팔려는데 내가 이거 옛날에 5억에 샀어. 양도세를 냈어. 양도세는 내고 내가 절로 이사 가야 되는데 저기에서 갑자기 저기도 집값이 올랐거든요. 저기도 지금 몇 년 전에 5억이었던 게 10억으로 올랐어. 근데 양도세 내고 났더니 이 집을 못 사. 맞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이주의 목적으로 이사를 갈 때는 이 양도세도 면제해줘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게 6개월 내 이사를 하면은 이게 면제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내가 지금 뭔가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진짜로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지금 가는데 여기에서 세금 내고 저기에서 또 취득세 내버리면 이 사람은 지금 같은 평수 이사 가는데 내 돈을 더 맞죠. 끌어모아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죠. 합당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뜯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 합리적이지 않은 세금들은 좀 빠르게 걷어내줘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보수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게 왜냐하면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이 네. 보장을. 네. 그럼 이게 이 사람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계속 내야 돼. 이거 지금 사유재산 보장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땀 흘려서 번 사유재산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다. 라는 네. 말씀도 드립니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세금 얘기가 또 나오니까 상속세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뭐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왜 억울하냐면요.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개인은 많이 내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게 세금 구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율이 좀 바뀌어서 매일 막 바뀌는데 최고 세금 구간이 48%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럼 48%까지 될 텐데 최저 구간은 6%인가 그래요. 그럼 이게 개인들은 누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최저 구간에선 6% 내고 맨 위에 구간에선 48% 내고. 근데 법인은 10%, 20%, 맥스 뭐 30%, 10%, 20%, 22% 이것도 1%씩 조정되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네요. 그럼 이거 평균 20%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야, 법인은 20%뿐이 안 내고 개인은 48%나 내고 개인이 손해지라고 하는데 개인 중에서 48% 세금 내는 분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법인들은 평균 맞죠. 20%를 내요. 근데 이게 법인이 10을 벌었어요. 그럼 법인세 20을 냈어요. 그럼 니네는 20분이 안 내고 8 남았잖아. 아니에요. 여기에서 개인이 법인이 되는 순간 회사의 대표가 이 지분을 다 갖고 있더라도 이 회사에서 돈을 빼올 수 있는 방법은 배당이나 급여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배당할 배당이나 때도, 세금도 떼죠. 그럼 급여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최고 소득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48% 세금을 떼요. 네. 또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죠. 맞죠. 물론 정확한 계산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누진세가 되기 때문에 그럼 사실 이거 빠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상속세를 할 때 맥스 또 50%잖아요. 탁 적고 주면은 맞아. 2 남는 거예요. 맞아. 그럼 이게 지금 몇 중 과세예요. 몇 중 과세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업하는 분들한테 박수를 쳐드려야 된다는 게 맞아요. 이분들이 대다수 네. 번 돈을 그러니까. 끝판까지 가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가면 거의 다 나라에 헌납하고 맞아요. 죽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에 선진국들은 기업가들한테 그렇게 박수를 쳐주고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못 잡아먹어서 그렇죠. 한다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그런 거 다 생각하면 누가 기업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속세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100년 넘는 기업이 제대로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네. 이런 100년 법이면 넘는 한 기업들이. 두 번만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넘어가면 네. 그냥 경영권이 네, 유지가 없어요. 안 되는 네. 거예요. 경영권이 네.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낮추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뭘로 그 부족한 세수를 채울래라고 하면 방법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없지 않은데 여기서는 안 가르쳐 드릴 거지만 근데 방법이 없지 않다. 아니, 출마하실 때 좀. 왜 방법이 없어요. 근데 네. 이게 진짜로 부자들도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2중 3중 가세를 물리면서 서민들이 힘들게 모아놓은 무언가에서 더 뜯어가는 형태가 아닌 세금들로 바뀌어야지 맞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 필요한 예산들 같은 경우를 불필요한 것들 많이 줄여야 돼요. 이게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약간 이상한 대통령 후보다 했었는데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맞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맞아. 하는데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네, 나라에 맞습니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만 줄여내도 네. 우리가 세수 줄인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속세 때문에 힘든 기업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이대만 가도 다 없어지는데 네. 네. 그 상속세 내는 것 때문에 이제
현금화가 삼성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담대까지 낼 네. 정도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유혹이 있느냐? 사모펀드나 네. 중국계 자본 쪽에서 사가는 사가는 거죠. 예. 방안으로 선택을 하는 게 그동안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지금 이미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많이 떠났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규모를 까먹었는데요. 이거 지난달엔가 이 뉴스도 있었어요. 부자들이 지금 얼만큼이 떠났고 이 금액으로 아, 치면 네. 맞죠. 얼마 정도가 제가 이따 떠났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아마 찾으시면 있을 텐데 제가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제가 나요. 여기 있으니까 네. 오늘 이따가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산 정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국정감사 시즌 아주 지금 뭐 뜨겁고 핫하게 저는 보냈고요. 국정감사 시즌 보면서 저는 느꼈거든요. 거의 코미디던데요. 저는 진짜.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러니까 유튜브 양자역학? 네, 그 보면서 유튜브 뜨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지금 완전 개근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개콘이 망했다. 네, 이런 얘기가 아니 있습니다. 망할만 해요. 다시 망할만 하려고 해요. 했지만. 예, 진짜 나는 네. 이게 보면서 이거 쇼츠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그 그 쇼츠인지 정치 쇼츠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진짜 한심하던데 진짜 보니까. 예. 그래도 빨리 끝나서 다행이에요 이제. 그게 빨리 끝나서 다행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진짜 이게 보면서. 참 대한민국 정치가 계속 방향성을 너무 잃은 것 같아요. 국감이라는 것이 원래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이 정부를 견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부가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보고 밝히는 것이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가 돼야 되는데 여당이란 이유로 이거를 뭐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진짜 하나도 못 보여준다 거의 뭐 깡패 수준인 거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게 단지 야당을 힘으로 눌렀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도 막은 것이다 사실은. 근데 지금 뭐 김현지 한 명 맡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초선 의원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배치기를 하지 않나. 그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너무 참 우리나라의 격에 안 맞는 정치 행태를 보이고 진짜. 있다라고 네. 생각되어집니다. 네.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죠. 크게 그걸 잘못됐죠. 정말 많이들 느끼실 거고요. 지금 예산 정국에서 728조 원 규모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나왔는데 정부가 미래 성장과 민생을 위해서 돈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야당 측에서는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고위원님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실까요? 사실 포퓰리즘 너무 쉬운 방법이고 뭐 반장 선거만 해도 뭐 내가 햄버거 다 쏠게 그럼 뭐 뽑아주지 그 그렇죠. 사람을 그런 방법을 쓰는 게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건 빚내서 계속 돈을 푸는 것이고 결국에는 국가 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은 지금 청년 세대 혹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어깨에 짊어질 짐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태어나는 순간부터 빚을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학계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점점 적게 태어나는데 그리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요. 그럼 이게 1인당 부양 인구 비율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빚까지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내가 빠르게 자립해서 희망을 갖고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 나가는 것만으로도 내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국가 빚을 한쪽으로는 갚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노인들을 그렇죠. 부양하면서 내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은 청년들이 이거는 꿈을 포기하게 된다.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10만 원, 20만 원의 혜택을 누리겠다고 우리 뒷세대에 짐을 짊어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나쁜 정책이다. 이것만으로도 나쁜 정책인데 이렇게 돈을 풀면서 지금 전년 대비 8%의 이 지금 예산을 증가시킨 거거든요. 그럼 역대급으로 이렇게 큰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예산이 과연 지금 이 예산만큼 쓰여지고 나면 이 수입은 세수 수입은 이건 확보가 되는 것이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이게 정말 국가 발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봤었을 네. 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면 이것도 또 100% 담보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게 지금 소비성으로 많이 포퓰리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더라.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카페라든지 네. 뭐 이런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들로. 그럼 이게 소비성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되면서 뒷세대들에게 짐을 주는 것은 진짜로 이거 최악의 정책이죠. 최악의 정책입니다. 네. 네. 지역 화폐 사업에 1조 1,000억 원 배정 또 저소득층
4인 가구의 생계급여 매달 200만 원대 지원 등등까지 나와 있는데요. 소비성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요. 진짜 성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풀리는 돈이라면 이게요, 우리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되는 게 예. 그런 거예요. 문재인 당시에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태양광에 엄청난 예산을 썼어요. 그렇죠. 예, 근데 남은 게 뭡니까? 민둥산뿐이 없는 거예요. 민둥산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민둥산으로 인한 막 홍수 피해 이런 거 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권 첫 예산 같은 경우에는 AI, R&D 쪽에 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겠다. 이거 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래서 네. R&D 예산 같은 경우는 정년 대비 거의 20%, 19.3%가 올랐고요. 그리고 또 AI 부분은 106.1%나 증가했어요. 이거 106.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AI 부분만 해도 2조 3천억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AI 시대 그리고 R&D에 투자를 해서 우리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선언에 그쳐서 안 되고 이렇게 큰 비용이 투자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각도로 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지도 사실은 검토가 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안 돼 있다 그러면 막 특정 기업의 중복 투자 재중복 투자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큰 돈이 투자됐다라고 하면 산업에서 대한민국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연료라고 치면 예산이 연료다라고 하면 인력은 추진력인 거예요. 인력은 추진력이고 그리고 인프라는 속도다. 그리고 규제나 정책은 방향성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방금 이 네 가지가 연료나 추진력이나 그리고 방향이나 속도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하냐 이 예산들을 투자시킬 만한 어떤 전체적인 구조가 짜져 있느냐 안 하면 짜져 이거는 있을 아직 거예요. 멀었다. 아직 멀었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투자들이 예산이 들어갔었을 때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야 될 것이다. 예전 태양광처럼 막 쓰여선 절대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혈세잖아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안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혈세가 훨씬 더 무섭다라는 생각으로 이 돈이 R&D나 저 개인적으로 R&D나 AI에 많이 투자되는 거 당연히 저는 환영합니다만은 이 돈이 효율적으로 투자되기를 바란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번에 내년도 10조 원 예산, AI 예산 나오면서 이제 한 또 언론사에서는 AI 인재 유출이 더 심각하다. 예산도 예산인데 이것부터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네. 예산은 그렇죠. 연료고 인력은 추진력인데 이 인력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인력이 있느냐. 네. 그러면 예산은 이만큼 부었는데 인력이 있냐? 인프라가 있냐? 규제는 정확하냐? 규제는 제대로 돼 있냐? AI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서 있냐? 정책이. 그럼 이런 것들이 다 합이 맞아야 이 투자가 정상적으로 효과를 볼 것인데 이 배경들이 아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만 그냥 탁 던져놔 버리면 이게 쓸데없는 중복. 그렇죠.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죠. 네. 그래야 그렇게 도둑놈들이 그래서 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그 R&D 연구자들 중에서 진짜로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성과를 내고 기업의 발전으로 이끄는 분들이 또 있겠지만은 이게 이렇게 갈 곳을 못 찾게 되면 중복 투자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쓸데없이 계속 소비되기도 하고 권력자의 친구가 받아가기도 맞죠. 하고 이런 네. 형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네. 너무 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세계 1위의 IQ 네, 276. 망명 예. 인 한국인이 미국에 네. 망명했다. 예, 김용훈 씨가 망명 네. 신청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아, 276. 예. 원래 근데 그분이 예전에 영재 발굴단에 나와서 아기 때 네네네. 그때 176위였더라고요. 근데 276이 예, 된 더 거예요? 올라갔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이 그 종교 탄압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못 살겠다고 그래서 네. 미국 망명 신청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이게 인재들이 계속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데 인재가 빠져나가고 대한민국의 돈이 빠져나가고 기업이 빠져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부자들이 빠져나가니까 돈도 빠져나가고 있고 이러면 대한민국이 점점 수축되는 것이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재명 정권이 참 딜레마인데 잘하길 바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국익이나 국민들을 위해서는 좀 잘해라. 이 부분은 경제만큼은 좀 챙기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슬프네요.
이 얘기 해야 되는데 대장동 얘기해야 되거든요. 대장동이요. 예, 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여당은 민간 특혜를 막고 5,500억 원을 시민에게 돌려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을 했던 바가 있었고요. 야당은 민간업자의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간 단군 이래 최대의 정경 유착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번에 양향자 최고위원 나오셨을 때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로 신뢰 상실을 꼽으셨어요. 근데 뭐 이건 부동산 시장 한정이 아닐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최근에 대장동 5인방 같은 경우는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는 단순한 어떤 사법 이슈를 넘어서 정치 전반에 경제 전반에 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에 대해서 또 항소를 하셨더라고요. 이 5인방께서 지금 일단 실형은 이렇게 8년부터 4년까지 맞아요. 해서 네. 나왔었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항소하는 내용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좀 빠졌네요. 최고위원님은 이번 판결이 국민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이 무너진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여기 관련자들은 수개까지 꼭 찾아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예를 들면 유동규 씨는 지금 중간관리자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네. 이러한 것들의 처벌이 강력해져야 재범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대장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보기 힘든 구조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애초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결합개발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는 결합개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필지가 있고 여기에 땅이 있다. 여기 땅이 있고 여기 땅이 있으면 이 땅을 더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용도를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용적률을 올리고 더 크게 개발하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많이 들었는 게 기획부동산 보통 그렇게 팔지 않아요? 기획부동산 할 때? 꼭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작은 땅에서는 아무래도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건물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주변들 필지들을 합쳐서 용도를 변경하고 이거를 결합시켜서 개발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용도 변경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근데 아닌가요? 용도 변경 받기도 어렵죠. 근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결합 개발에 아주 말도 안 되는 결합 개발이 일어난 데가 대장동이에요. 그러니까 통상 결합 개발은 옆필지여야 이웃필지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같이 큰 그렇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근데 거니까. 이거는 직선거리만 15km 정도 될 거예요. 15km 정도 되나? 이게 지금 전혀 동떨어진 땅이에요. 동떨어진 땅. 이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는 여기에 대장동 자연 녹지였던 것에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 두 개를 지금 전혀 생뚱맞은 땅 두 개를 결합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원래 성남의 유명한 공단이에요. 근데 공단 부지인데 공단 부지를 갑자기 공원으로 만들겠다. 용적률 0%를 주면서 이 용적률을 이 땅으로 옮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였다. 애초부터가. 그러면 지금 이게 피해 본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 성남 본시가지에서 보면 내가 이 지역에서 먹고 살게 해주는 일터의 역할도 하는 부지인 거예요. 근데 이거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대장동에 지금 용적률을 몰빵해 줬는데 이 몰빵해 준 대가 수익 아까 뭐 6천억 정도는 민간업자가 받아가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법원에서 1심 판결에서 나왔지만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수익을 벌었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비의 10%도 안 들이고 저거 벌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이거 지금 땅 짓고 헤엄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땅 짓고 헤엄쳤는데 정작 수익은 성남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더라. 그럼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것들을 파헤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뭐 유동규 씨나 다 지금 징역 8년부터 시작해서 뭐 벌금, 가징금 뭐 다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럼 이게 아직 항소로 넘어가긴 했지만은 이러한 상황들을 대한민국에서 없애기 위해서는 정말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강력한 처벌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머리로 우리가 추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머리로 추정하는 사람은 이것도 혹시 뭐 좀 네. 확대됐다고 하면서 이재명이잖아요. 조작이라고 얘기할까요? 저것만 자르면 조작이라고 하고. 저 자르면 더 확대해서 자르면 근데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지금 관련 사건들이 유죄 판정이 저렇게 나오면 이 수사는 반드시 확대되어서 이재명에게까지 확대되어져야 되고 이게 만약에 정말 유죄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기 김만배 씨 같은 경우와 유동규 씨 같은 경우가 지금 8년을 받았죠.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가 아마 400억이 넘는 추징금. 네, 그리고 네. 유동규 씨가 4억 정도의 벌금을 받았거든요. 자, 그럼 이게 사람들이 느낄 때 야, 400억의 추징금이니까 김만배가 훨씬 더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민간업자인데. 근데 추징금은 벌금이 아니잖아요. 징벌이 아니에요. 네. 그냥 가져갔던 걸 내놓으라는 건가요? 네. 근데 이거는 네. 벌금 4억은 형벌이에요. 형벌. 그렇죠. 달라요. 그럼 벌금 4억이 훨씬 크게 죄를 물은 맞아.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럼 이거는 지금 민간 사업자도 큰 죄를 지었지만 이것을 관리한 관리자들, 그러니까 지금 공공성을 지켜야 되는 관리자들에게 더 큰 죄를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징역 8년에 벌금 4억을 맞은 유동규 씨는 실무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이재명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유동규는 실무자죠. 사실 대장동은 제가 설계했죠라고 그 영상도 딱 본인이 있더라고요. 발언을 예. 했었다고. 예, 영상도 딱 있더라고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본인의 발언이 남아 있어요. 예. 수사 받아야죠. 수사 받아야죠. 네. 여기에 또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이재명이 대통령도 죄를 지었다면 감옥 가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기가 막히게 아다리가 잘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했다라고 하면 본인 서명도 있으시고 또 본인이 원했던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수사받는 나라 만드시고 네. 하면 좋겠다. 네.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다 또 있는데 증거도 아니고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통하는 게 참 저는 아직도 신기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파 보수의 국민들은 너무 점잖으시고 우리 정치인들도 좌파에 지지하는 국민들은 너무 편향적이시고 보수가 요만큼 잘못했을 때는 촛불을 들고 거리를 메우시는데 지금 이 정도 6천억이 왔다 갔다 해도 아유 뭐 그럴 리 없어. 뭐 야 6천억 받았으니까 뭐 우리한테 15만 원씩 주겠지 막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이게 진짜로 좀 잣대가 공평했으면 좋겠다. 잣대가. 잣대만 공평해도 나라가 바로 간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6천억에 대해서 민간 특혜를 막고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도 저는 네. 거기서부터 사실 좀 참을 수가 없거든요. 받은 시민이 없잖아요. 받은 시민이. 저분들이 네. 시민이라 생각했나 보네요. 6천원 받은 저분들. 또 이게 집이 성남 시민이셨나? 그러니까. 잘 모르겠. 주거지가. 네. 그 채팅창에서 추징금 얘기 나왔는데 여기 지금 잡아주시면 438억이 아니라 428억 예 나오고요. 추징금이요. 예 추징금. 그리고 그 유동규 씨에게는 벌금 4억 원, 추징금 맞죠. 8억 1천만 원. 예. 그리고 정 변호사님이 38억 원 벌금에 추징금 37억 2,2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선고가 이렇게 지금 징역 실형 자체가 막 8년씩 떨어졌는데 어떻게 중간 관리자들조차도 이재명이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조차도 8년이 떨어졌으면 본인이 내가 설계했죠라고 했잖아요. 그럼 설계자는 지금 이게 몇 년을 맞아야지 맞겠는가? 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좀 재판을 속게 해야지 맞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속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김현지가 누구인지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다수 또 김현지의 이름을 아시니까 네. 또 이게 아마 끝까지 파 들어가실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런 거 끝까지 파 들어가실 못하게 또 지금 또 여러 법안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